그래서 물가는 잡힙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잡힌 물가가 내년 중반에 5.5%니까 그러니까 남미나 이런 국가들이 보여줬던 그런 물가를 지금 선진국이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거죠.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을 진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지금 그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맡고 계시고 네. 그 얘기부터 좀 해야겠다. 요즘에 영국 쪽 소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쪽 연기금의 뭐 레버리지 투자, 그 다음에 이게 중앙은행이 지금 뭐 국채를 매입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도 시장도 계속 막 이렇게 요동을 치고, 예.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영국이 블랙스완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도 그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다 보니까, 그쵸. 야, 금리 올라가고 좀 세상이 위험해지는데, 저기서 뭔가 꽝 하고 터지면 어떡하지? 불안감들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나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블랙스완이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좀 다른 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영국이 예고편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근데 영국 자체는 사실 뭐 저는 파운드와의 저력이 있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요? 네. 구조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 영국의 문제가 영국 연기금이 파운드화 베이스에 국채를 담보로 다른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소위 마진콜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뜨니까. 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이 실탄을 이제 장전해가지고 이 국채를 사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담보 가치를 이제 그렇죠. 확보해 준 거거든요. 시장 안정 조치. 네, 확보해 줬는데 이번 주말까지다. 그거는 계속 징징대지 마라. 다음 주부터는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어제 금융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흔들렸죠. 저희가 지금 12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영국의 영란은행이 또 그걸 연장을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시장은 또 약간 반등을 하고 그렇습니다. 갈피를 못 잡겠어요. 뭐 연기금 측에서는 월말까지 10월 말까지는 이제 조금 계속 사줘야 되겠다. 아직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베일리 뭐 영란은행 총재는 뭐 얄짤없다. 14일까지로 이제 끝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부분. 그 담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연기금은 뭐 좀 국채죠. 그 나라 국채가 가장 많고 또 미국 국채가 있고 또 지금 영국은 알려진 바로는 CLO라고 부채 담보부 증권. 부채를 모아서 이제 신용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보강해서 이제 그거를 담보로 좀 채권을 만들어서 그 채권을 좀 담보로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가령 지금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담보 자산인데 미국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문제가 지금 일으키기 직전인 이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일본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국채를 팔아서 또 자기네 환율을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BOJ가 일본은행이 팔면 미국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 국채가 그렇게 올라가면 또 환율 방어용 실탄이 다 소모되면 또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반복된다. 악순환이. 이렇게 되면 담보 가치 하락과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과 채권 시장의 수급 균열과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러져서 좀 멀쩡한 회사도 뭐 좀 담보 부족 상태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부족이 담보 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이상한 부족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어딘가에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많을 테고 그게 이제
영국의 연기금 그리고 영국의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제 약간 좀 스피커 역할이 되는 거기는 한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영국만 해도 이제 근본적인 아시다시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 감세안을 후퇴하기로 한 것은 최고 소득세율을 후퇴한 네. 거고요. 네, 전체적인 감세 프로그램 네. 10%밖에 안 됩니다. 이 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철폐하는 거는 네, 나머지 뭐 국민에게 대한 에너지 보조금 네, 내지는 뭐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국채 발행 음. 이런 것들은 뭐 전체 감세한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네. 이런 근본적인 영국 파운드화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네. 파운드화의 가치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대규모 금융 완화를 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빠르게 올리면서 경기가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영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내년도에 에너지 보조금 같은 경우도 영국 정부 1년 예산의 8%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유로존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실행조차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경기 침체와 맞물렸을 때 이게 뭐 없던 얘기로 될까? 아니면 계속 각국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적자 국채가 계속 발행되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까? 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요 이슈들의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제2, 제3의 케이스도 앞으로 유념해서 네. 봐야 될 테고 약간 좀 옆으로 새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근데 영국에서 새로운 그 신임 총리가 감세 네. 정책 들고 나온 것 같다가 세계에서 많이 이제 이거 인플레이션 너무 조장하는 법안이다 막 이러면서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이긴 합니다만 약간 감세를 정부가 추진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세 정책은 왜 안 알아주죠? 서운한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법인세율이 뭐 OECD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그죠, 한 17, 18% 정도 되더라고요, 법인세도. 네, 그러니까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낮춰준다기보다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 네, 그리고 뭐 전 세계 국가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자원이기주의나 부품 소재이기주의도 있지만 네. 좀 리쇼어링 전략도 있고 또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약간 자국이기주의 성격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어쨌든 고용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공장을 자기네 땅에다 지으라고 하는 법인세 깎아줄 테니 우리나라로 공장 가지고 오쇼. 네, 어쨌든 뭐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R&D 센터라든지 이런 그 좀 첨단 어쨌든 그런 산업을 돕는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법인세율이 이런 부분에서 좀 발목을 잡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그거는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조정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감세랑 말씀하셨듯이 통화긴축이랑 같이 진행한다라는 것은 뭐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레이터를 같이 밟는 거죠. 가속 페달을 같이 밟는 거죠. 차가 조금 어찌러찌하는 거죠. 약간 우리 박사님이 한 5만 7천 번 정도 들어보신 질문이긴 할 텐데 인플레 이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이놈의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미국 기준으로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에 이게 좀 언제쯤 잡힐지. 저는 뭐 지금 잡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히고 있다. 네. 근데 생각보다는 덜 잡히고 있다. 그게 문제다.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 뭐 총재께서도 당분간 이제 내년 초까지는 이제 고물가가 좀 지속될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보니까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오른 서비스 물가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거는 이제 근원에서 빠지는데 네. 근원 물가에서 빠지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합성수지 가격도 오르고 올리고 철강 가격도 올리고 그래서 후판 가격 상승을 통해서 자동차 가격도 올리고 그렇죠. 뭐 조선, 자동차 다. 예. 그리고 또 교통비, 물류비 이런 것들을 다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가 어지간히 침체돼야 수요가 너무 이제 어지간히 냉각돼야 비로소 이제 떨어지는 이제 후행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두고. 네, 시차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도 오늘 뭐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이 밟으면 내일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냐?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3개월, 6개월, 평균적으로는 6개월에서 9개월 네. 정도 후행해서 나타납니다. 경제 주체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금리 올린 거 알지? 이자 비용 나가잖아. 너 소비 줄여야 돼, 말아야 돼. 계속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이 통화 정책이. 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러네. 너 고용 나빠져. 뭐 계속 이제 그런 워닝도 주고. 워닝을 뭐 중앙은행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계속 주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서 주고. 그 이제 금리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런 시차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집세, 렌트비라고 네. 하지만 이 집세가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고 그렇죠. 모기지 금리가 떨어져야 집세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기지 금리는 뭐 계속 오르고 있고. 네, 6.7%인데 1년 전보다 3%포인트 이상 오르는 상태인데 거의 더블 된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집값이 조금 비싸니까 안 사요. 그러면 임대 수요가 더 늘어서 지금 뭐 잘 안 떨어지고 이런저런 또 계약 만기가 뭐 내년 후년까지 계속 돌아오니까 뭐 내일 당장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근원 소비자 물가의 무려 40% 넘게 차지하는 임대료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안 떨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헤드라인 물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 하고 이제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가 거의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 4% 밑으로 떨어져야 조금 이제 연준도 좀 휴하고 이제 한숨을 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통화 긴축의 칼을 이제 칼집에 넣는데 네. 문제는 뭐 이게 조금 늦어지는 거죠. 예상보다. 그 IMF에서도 세계 경제 전망 뭐 수정치 발표할 때도 그렇고 연준 인사들의 전망을 봐도 그렇고 내년 즈음이면 그러니까 올해는 미국의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뭐 8%대 네.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한 3.5, 3.6%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물론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 그러니까 물가 목표 2%보다는 높은 거지만 지금 막 7, 8, 9% 하던 것보다는 확 낮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좀 나눠서 볼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5%대 중반으로 보는데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5.3, 4, 5 정도에 형성될 거라고 보는데 내년 상반기. 내년 6월 말 정도에 네. 그러면 그때 기준금리가 5%면 네. 단순히 계산해서 연준의 실질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뺀 네. 실질 기준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반전되는 시기인 거죠. 네. 내년 이제 6, 7월 달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통화 긴축의 효과가 1차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가 내년 6월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경기의 위축을 가져오는 그러한 효과가 내년 한 6월 정도면 좀 더 지금보다는 이 통화 긴축과 경기의 시차 때문에 네. 한 6개월에서 9개월 시차 때문에 내년 뭐 6월, 7월, 8월이 가장 좀 경기 침체를 영향을 주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통화 정책의 시차도 그렇고 또 전 세계가 좀 경기가 또 같이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을 네. 같이 풀었기 때문에 네. 누가 더 빨리 회수하나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싱하고 있죠. 네, 금리 인상 레이싱. 네, 레이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침체돼요. 네. 옛날에는 뭐 제가 좀 나쁘면 좀 우리는 괜찮고 뭐 이래서 좀 중화가 됐는데 지금은 통화 정책 사이클이 완전히 일치화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의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도 내년 한 6월 정도 네. 이후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가는 연준의 어쨌든 통화 긴축의 효과가 가장 드러나는 물가 안정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한 지금부터 한 3개 분기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물가는 잡힙니다.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잡힌 물가가 한 2%면 좋은데 내년 중반에 5.5%니까 5.5%는 가령 2018년 금리를 계속 올릴 때 가장 높았던 물가가 3%대 초반이거든요. 3.2. 네. 네. 그 금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물가예요. 그러니까 남미나 이런 국가들이 보여줬던 그런 물가를 지금 선진국이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거죠. 지금 OECD가 전망한 물가가 올해 물가가 불과 몇 개월 전 네. 지난 4월에 4.4%였어요. 올해 연말에. 미국. 전 세계 OECD 세계 국가 기준. 20개 OECD 뭐 20개 국가죠. 네. 근데 지금 8.8%로 8개월 만에 더블 올렸어요. 이런 게 예측입니까? 야. 제가 뭐 OECD나 IMF나 뭐 월드뱅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예. 상황이 그렇게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물가나 금리는 경기가 결정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 경로를 통해서 경기를 결정하는 거꾸로. 그래서 경기 예측이 계속 틀리는 이유는 물가 전망을 잘못해서고 통화 정책의 경로를 지금 사람들이 다 안일하게 봤다가 현실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그런데도 물가가 좀 더디게 잡히는 지금 전망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정체,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최근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년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경기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텐데 네. 특히 뭐 유로존이나 이런 지역은 지금 올려도 시원찮을 많이 올려도 50bp로는 택도 없는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면 네. 그런 상태니까 완전히 미스매칭돼 있는 경기랑 통화 정책이 완전 꼬였죠. 그러니까 네. 경제 상태를 보면 금리를 내려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그 금리를 또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이랬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공급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73년과 79년에 1, 2차 오일 쇼크 때인데 5.18 파동 났을 네, 때 그때는 전 세계가 통합이 안 돼 있고 글로벌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부분적인 이슈였던 걸로 지금 어쨌든 자료에서 봤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조금 다르죠. 전 세계가 통합된 상태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팬데믹이 전 세계를 공습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것만 팬데믹 때만 풀었으면 괜찮은데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 구조적 저금리가 그랬죠. 지속되다 보니까 10년간 모든 국가들이 부채가 늘고 모든 국가들이 통화를 팽창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네. 네. 이러면서 되게 이제 그 물가가 뉴노멀이 된 거죠. 저물가가.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부채나 통화량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이 많이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전쟁도 있고 공급망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이제 빨리 판단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2021년 3, 4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렸으면 좋은데, 무려 8.5% 미국 CPI가 찍히는 때 지난 3월부터 올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뒤를 쫓아가면서 이제 총을 쏘니까 지금 미국이 300bp 올리는 사이에
이번 주에 9월 물가 나옵니다만 8.2% 나오더라도 0.3%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네. 300bp 올려서. 물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걸립니다만. 네, 우리나라 200bp 올렸는데 한국은행이 네. 물가 2.6에서 지금 1년 전 2.6에서 지금 5.6이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 오히려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쟁 탓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2022년 한 2월 말쯤 터졌죠. 우크라이나 그 예, 2월 침공이. 24일이죠. 네. 근데 그 전부터 2022년 뭐 한 1,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7.5, 7.9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네.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도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이전에도 이미 상당히 높은 물가 상승률 수준이었던 거고.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21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 금리를 기준금리를 아니, 올해 22년 네, 올해요. 네. 22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21년 하반기쯤부터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면 정말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까요? 조금 낮았을 것 같고요. 네. 한 6개월만 좀 일찍 그리고 많이 올렸으면 처음부터 뭐 100bp씩 올린다든지 이렇게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지난 3월에 25bp 올리고 그 다음에 빅스텝 50bp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아무튼 3월과 5월 사이에 75bp 올린 거잖아요. 네. 고작. 네. QT는 진행도 안 하고 예. 안 됐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늦은 건데 어쨌든 시계를 좀 뒤로 돌려서 6개월 뭐 심지어는 뭐 1년 전부터 올렸다면 내년도 경기 침체 폭이 경기 침체의 어쨌든 깊이가 예. 조금 낮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기간 경기 침체도 물가와 마찬가지로 한 번 침체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못 빠져나올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제적인 어쨌든 돌발 변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다면 그 부분만 도려내서 네.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이제 수술을 하면 바로 회복이 되는데 네. 지금은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그냥 완전히 해서 폐부종증에다가 뭐 지금 뭐 폐렴에다가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들 콜록콜록 거리는 거거든요. 합병증 오는 거죠. 근데 합병증 환자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그러니까 팬데믹에 이어서 지금은 경제 합병증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경기 침체는 좀 자생적인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 나라가 오면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안 좋은 게 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금융 현상이 꼬이고 돈이 안 돌아가고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면 멀쩡한 기업들의 파산율이 도산율이 올라가고 자금이 안 도니까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되고 회사채를 11%, 12%에 찍어가지고 생존이 안 되고 또 회사채를 찍어봤자 사주는 사람이 없고 이러면 이게 경기 침체가 또 경기 침체를 낳거든요. 내년의 경기 침체를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만 내리면 경기 침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되게 위험한 생각, 현실을 조금 정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